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분당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김갑수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시국회 열어놓은 게 15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뭐라도 좀 해야 할 텐데, 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대통령이 청으로 승격해주기로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복지부도 차관이 1명인데 큰 부처는 왜 차관 2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라도 좀 이제 방역망 강화를 위해서 이런 거라도 좀 하자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만드는 거는 그 정부 조직법을 이제 개편해야 되니까 청 건드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정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게 이제 부처 간에 이제 네. 예를 들어 어느 분은 또 청이 산하 몇 개 있고 이런 거 부처 간에 힘겨루기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하지 말고 제가 질문 드린 취지도 지금 좀 해보자. 며칠이라도 남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 예. 네,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방역 대책 관련해서 전 세계 언론에서 한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잘한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하게 꼽는 게 빠른 속도전입니다. 우리 진단 키트 네. 이런 거 개발한 거 보면 놀라운 속도전이고 정부가 바로 그냥 1년 걸리는 거 일주일 만에 인가를 해줘버리고 이런 그 시기마다 대응을 잘 해나간 거거든요. 이번 질본을 청으로 승격한다는 건 뭐냐면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방법이요. 돈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좀 미뤘다가 승진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온 국민들이 질본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네. 주목하고 있다면 이번 국회에서 말이에요. 하루 만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청승격을 왜 다음 회기로 미루느냐. 다음 원 구성되는데 시간 끌 것이야. 그다음에 정기국회 열리는 회기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지금은 한창 전투 중 아닙니까? 바이러스하고. 이 와중에 전격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게요.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행안부에서 또 그 정부 그 공무원들 티오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게 복잡합니다. 청 하나 승격하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청으로 승격하는 건 좋다라고 인정되면 시기야 이번에 하나 20일 때 하나 언제 해도 되니까 그게 그렇게 또 기재부에서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 행안부에서 공무원 수가 확정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가기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네. 다음 21대 국회에서라도 좀 서둘러서 이런 건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의견이 있을 수가 이런 없죠. 건 상징적으로라도 좀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구성이라고 하죠. 이제 상임위도 만들어야 되고 상임위원장 누가 가져갈 것이냐, 국회의장 누가 될 것이냐 관심입니다. 곧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위원 여야가 서로 꼭 갖고 싶어하는 상임위가 있다면 그게 예. 법사위 운영이 정도 됩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왜냐하면 국회 운영의 핵심은 운영이고요. 네. 운영위에서 이제 운영인 왜 핵심입니까? 이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걸 운영위에 결정하는 네, 거거든요. 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를 안건이 넘어오면 이걸 이번 회기에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운영위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급한 걸 올리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또 제도를 못 올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 통과 이런 거는 여당이 아무래도 다수니까 여당이 독주하기 쉬우니까 법안 문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그래서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고 이것이 87년 이후 이게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안은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야당이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 같이 합의해서 본회의장으로 보내자라는 취지가 숨어 있는 거군요. 법사위 통과해도 네. 운영위로 그걸 넘기거든요. 네네네. 운영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상정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본회의에. 여야가 하나씩 그렇습니다. 가져가자는데 예. 오늘 김태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치 게이트키핑하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서 그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야당이 결정해 버리는 예. 것처럼 이런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김태년 신임 그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고언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속은 알겠으나 무조건 양보하시라 좀 그 충고를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석이 180석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까지 다 갖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건 민주화 이후에 정착된 관행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작년에 봤지만 뭐 작년이 아니라 지난 4년 내내 국회가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맡고 법사위에서 맡고 특히나 민주당 측에서 간절히 원했던 게 법사위에 자구수정 그 조항에 묶여갖고 법사위원장이 길을 막고 있으면 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본회의로 못 갑니다. 예, 네. 속이 타고 안타깝고 지지자들 시위 일어나고 예, 민주당 뭐 하고 있냐고 욕 먹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선거에서 판판이 미래통합당이 지는 겁니다. 자, 국민들은 네.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국정이 왜 안 돌아가고 법안 통과율이 어떻게 38%밖에 안 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네. 그 제도 때문에 결국 누가 손해를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하자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사사건건 막아버리면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은 있는데 그거는 저 법사위의 운영의 묘고 법사위원장 되는 사람이나 또 여당이 다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사위원들이 지금 여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운영의 묘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무슨 그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국회의 기본 취지를 뒤바꿀 수 있는 만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김태년 대표의 지금 생각은 두 개거든요. 네. 하나는 자구수정 조항으로 막을 수 있는 소위 게이트키핑할 수 없게끔 조항을 바꾸거나 아니면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갖겠다는데 네, 네. 그냥 제가 드린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면 둘 다 그냥 관행대로 하세요. 네. 결과는 선거가 말해줍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하신 게 아마 21대 저 국회 출범하면 제일 먼저 여야가 맞닥뜨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협치의 시험대가 되는 그런 원구성 할 때는 네. 늘 그렇습니다. 그 상임위 이번뿐만 아니라 배분 문제. 네, 네. 이번뿐만 아니라 원구성이 되려면 상임위가 결정이 되고 네. 상임위원장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의장단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원구성입니다. 상임위 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당 언제든지 법사위를 가지려 그러죠. 그건 뭐 우리가 여당 할 때도 그랬고 네. 우리가 여당 할 때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법사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야당에게 이제 양보하셨고요. 양보하고 네. 그랬는 건데 그건 국회 운영이 법사위 민주화 이야기- 이후에 한 네. 정착된 제도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네. 이야기 나왔으니까 탄핵 당시에도 역시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권성동 그렇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합의가 잘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예. 네.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권성동 의원 아니었으면 탄핵가 통과 안 된 겁니다. 네. 거기서 끌고 시간 끌고 막았어 봐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그건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그랬던 네. 겁니다. 근데 네. 예. 큰 국회에서 큰 사안은요 여야가 다 양보해서 합의를 합니다. 뭐 꼭 네. 그거 갖고 걱정할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2년 동안 너무 그게 안 돼가지고 되는 일이 자,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 네. 국회는 좀 별난 국회고. 그렇습니다. 네, 좀 별났습니다. 분명히.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넘어서 어제 특별 연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기초를 놓겠다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분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요즘 뭐 새로운 업종에서 저런 직업이 있었구나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은 다 이 어떤 고용에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고요. 예. 네, 고용의 불안을 띠고 있고 그러면서록 이제 해고되면 본인의 뜻에 반해서 해고되면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니까 이 고용보험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취지는 좋죠. 취지는 뭐 전 국민의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든지 어쨌든 노동을 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하는 거 그건 취지는 좋습니다. 네. 좋은데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문제를 잘 이제 대안을 내세워. 그러겠죠. 예, 네. 그게 문제죠.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2조 원 넘게 그렇습니다. 적자더라고요, 고용보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내는 고용보험료보다 실업돼서 해고돼서 실업수당 받아가시는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받아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예, 문제인데 예.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건 맞아요.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고 네. 이제 이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기초를 놓겠다고 이야기한다니까 네. 뭐 지금 당장 뭐 무리하게 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성의 기초를 지금 다지겠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뭐 좋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역시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졌고 21대 국회가 처음부터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 성장한 이후의 삶이거든요. 우리 지금 선진국 수준의 1인당 GDP예요. 네, 네,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차 살 수 있거든요. 아파트 평수 보면 다른 나라 가보면 우리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윤택하고 화려한 거는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 속에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료. 우리 어디 아프다고 병원비 없어갖고 큰일 났다, 집안 망한다 이런 사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네. 예. 전 세계에서 제도 하나로 가장 행복한 제도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제도요. 예. 네. 건강보험. 예.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건데 뭐 고용주들이 비용 부담이 많이 늘겠고 괴로운 네. 사람 많겠죠. 만약에 이 고용보험 확대를 안 될 이유나 무리한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 1000가지가 나올 겁니다. 네. 새로운 방향으로 갈 때 항상 그러게 마련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처럼 그런 의지로 하겠다. 선진국이 된 우리가 네. 모든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실업이 돼도 실업 위력이 있어도 네. 적어도 견딜 수 있는 시기. 지금 남은 게 노후 뭐 등등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삶의 근간을 바꾸고자 하는 한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공교육 문제 뭐 사교육 어떻게 할지 그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 된 보람을 느낄 만한 큰 위협이 될 거예요. 야당이 또 재원 마련이면 뭐 온갖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네, 네. 이건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거야 아마. 벌써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경우는 네. 문 대통령의 정말 큰 치적으로서 모든 어떤 형태의 노동이건 계약관계에서 노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이 적용되는 이 제도로의 전환을 새 국회가 적극적으로 빨리 이제 추진하면 예전에도 좋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취재해 보면 고용보험 대상이 안 된 분들도 물론 우리 근로자 중에 절반밖에 지금 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절반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정작 현장에 가보면 제 급여에서 얼마를 떼잖아요. 일단 뭐 고용주도 사업주도 절반 보태서 국민연금이든 고용보험이든 4대 보험 가입하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편의점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당장 그 대학생도 저 그냥 안 할래요. 이런 현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이 경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지금 어렵잖아요. 네. 뭐 국가 빚도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는데 이 전 국민 고용보험 이것까지 해가고 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면 이게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쉽게 그게 되기는 어렵고 왜냐 그러면 재정 건전성도 뒷받침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나씩 그렇습니다. 확대해 예. 나가야죠. 네. 자, 취임 3년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이거는 어디 겁니까? 갤럽 겁니까? 네. 리얼미터 겁니까? 네, 갤럽 건 더 높습니다. 70%가 넘고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군요. 오늘 나온 갤럽을 기준으로 하면 62%까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때 가장 높았고, 네, 검찰개혁 논의 때 이제 많이 그 조국 전 장관 논란 때 많이 내려갔고, 직무수행 평가를 좀 볼까요? 네, 비교적 MB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3주년을 넘기면서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그보다도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하면 이건 이제 과거의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갤럽에 맞췄습니다. 71% 부정적인 평가는 2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저 정도면 거의 독재국가 수준의 높은 지지율인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사실 매우 국민들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쳐다보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좀 같은 마음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 뭐 네. 남북 관계나 경제 문제가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구나를 같이 뼈저리게 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 때 그리고 대통령에게 좀 한번 해보시오 이 뜻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기보다 대통령에게 좋은 힘을 실어 해주신 것 같아요. 힘을 네. 실어 드릴 테니까 남은 임기 또 한번 죽기를 결사하고 한번 뛰어보세요 하고 네.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 똑같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회담 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뭐 78%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예.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역시 남북 관계를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예. 국민들이 힘을 보태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의 간절하니까. 예, 표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3년을 지나오면서 마침 또 요때 코로나 문제 또 대응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재난지원자금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2년도 안에 좀 더 잘해라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그 지지도를 보낸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쨌든 네. 70%의 지지도를 3년 차에 올린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습니다. 왜 예.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 3년 차에 우리 국민들이 왜 응원할 마음이 예, 없었겠습니까? 네.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나 이걸 갖고 정부가 자만하면 안 되고 네. 자만하면 또 이건 뭐 여론이란 건 뭐 곤두박질 치는 거니까 네. 이걸 갖고 자만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2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지난 3년보다 요 2년 동안에 정말 잘해라 이런 이야기니까 정부가 조금 더 정신 차려야죠. 예. 잘한 거 못한 거 먼저 물어볼까요?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이제 정치 원로로서 국회의원 5번이나 하시고 장관 하시고 예. 이런 부분 그땐 내가 정말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한 지점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되게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물론입니다. 말하는 게 제가 제일 이제 대통령에게 아쉬웠던 거는 탈원전 문제. 그건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쟁편으로 보나 또 외국의 원전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걸 봤을 때 탈원전 이후에 우리의 그 탈원전 에 의해서 네. 경제가 이제 그 손해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나는 지난 3년도 안에 딱 하나만 지적하라. 네, 그 부분이 대통령이 한 아쉽다. 것 중에 하나만 지적하라 그러면 저는 탈원전을 지적하고 우리가 싶습니다. 이제 기존 원전만 돌리고 예. 새 원전은 짓지 않기로 했는데 예. 너무 성급하게 결정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월성 네. 1호기 같은 거 수명 네. 아주 남아 있는데 중단시킨다든지 신한으로 3, 4호기 같은 걸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수명이 40년 된 걸 60년을 늘리고 60년 된 걸 80년을 늘리거든요. 그리고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원전이 세계 안전사 1위라는 거거든요. 최고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원전이 네.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그 부분을 네. 지적하고 싶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쉬운 거는 뭐 너무 큰 게 하나 있고 이제 포기 상태죠. 정치를 안 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야당이 지리멸렬할 때
사실 집권 세력으로서는 일정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지금 극우 세력과 그다음에 개혁 보수 이 속에서 혼돈 지경이었던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네. 그랬을 때 이 개혁 보수 쪽의 파트너십을 서로 열심히 잘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했더라고 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에 아마 바로 섰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사태는 거꾸로 돼 갖고 극우 세력에 둘러싸인 보수 야당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거에서 대승을 했죠. 그러나 갈 길은 굉장히 갑갑할 겁니다. 지금 이 보수 야당의 현재 강령이나 이 분위기로 봐서는 지난 이번에 좀 3년 그래도 물갈이가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네. 둘러싸고 있는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지금 미래통합당을 내놓고 드러내서 나 지지합니다라는 사람들은 되게 태극기에 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은 자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관리라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정치력을 발휘할 게 아니라 사실은 보수 세력과도 일정 정도 정치적 조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 대통령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알겠습니다. 문제. 네. 개인 성품이 네. 그런 정치 공학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방치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식의 정치. 시계 정치. 네. 제일 간단하게 예. 이건 참 잘했더라. 박수 쳐주고 싶었더라. 그 장면이 있으실까요? 지난 3년 동안? 뭐 그것도 하나만 네. 들으라면 역시 그 남북 정상회담 이론인 거죠. 네.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고 네, 네. 그리고 그걸 잘했냐 못했냐 이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대통령 들어서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한번 한 거는 그건 잘한 거죠. 네. 예. 자, 재미삼아 퀴즈 하나. 네. 진짜 견인차는 뭘까? 대통령의 이런 이례적인 지지율 고공행진의 견인차는 네,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와의 대변인 인터뷰에서 군주 민수, 네, 백성은 강물과 같아서 배를 뜨게 할 수도 있고 가라앉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했던데 넷 중에 사실 이건 뭐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겁니다. 네, 대통령 고공행진의 견인차를 하나 꼽는다면 미래통합당이죠. 네, 저는 적이 없는데. 어떤 아베 일본 총리인데. 아베 자 자막 내리고 네 CG 내리고 아베 총리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문 대통령 3년 네. 동안에 어느 대통령이나 한마디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작년 그랬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눈물 나는 겁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무슨 뭐 일본에게 죄진 게 있습니까? 뭐 그래서 친일파여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정말 국민 앞에 하는 거 말고 뒤에서는 다 끌려다녔거든요. 다 힘이 약해서 그랬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친일파 아닙니다. 우리 국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끌려다녔냐? 우리가 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협박해 돈 빼겠다. 뭐 수화프 통화 수화프 하여튼 그런 힘에 진 건데 지금은 대결이 될 만하고 그들과 대등해도 됨직한 판단이 서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정말 일본에게 우리 당하지 않고 지금 1년여째 일부 보수 신문에서 그렇게 하니 우리 경제 진짜 크게 흔들릴 거라 했는데 사실은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현재의 위상과 우리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북관계 중요하고 이 방역 관리 말할 것도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가슴에 남는 거는 일본을 향해서 제대로 할 말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네. 우리도 이제 생겼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 좀 살펴볼게요. 워낙 뜨거워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이제 비례로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자인데 쟁점을 볼까요? 표를 보면서 우리 또 위안부 피해자 우리 할머니들 몇 분 남지도 않으셨는데 그걸 또 이용수 할머니는 또 대표하실 만한 분이시죠. 근데 이 기부금 같은 게 쓰인 적이 없다는 거고 윤미향 당선인은 아니 1억 원을 드렸습니다. 2, 3년 전인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시 외교부 고위직이었던 조태영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지금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데 윤미향 대표가 그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다 알려줬다 외교부에서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야기해줬을 거라는 거고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 기억이 달라졌다. 10억엔 일본 정부가 만들어준다는 그건 발표 전날 통보받았다. 이런 논란이에요. 실제 영수증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용수 할머니께는
할머니와 8분에게는 그때 왜 이제 일본에서 오는 지원금을 일부 할머니들은 받으셨고 몇 분 안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상을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1억씩 보내드렸다고 한 거 보니까 이거 1억짜리 영수증도 있나요? 이게 네 처음에 보여드린 게 오른쪽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1억짜리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드린 건 맞는 것 같은데 진위야 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정의기억연대라는 정말 우리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인데 그리고 그 단체를 대표해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정작 위안부 할머니가 그 단체를 비판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뭐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말이 안 나고요. 저는 저걸 지켜보면서 어쨌든 저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저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 잘못된 거고 저거는 지금 뭐 정의위원회에서 뭐 자료를 공개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다툴 게 아니고 저거야말로 수사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서 네. 우선 두 가지 문제잖아요. 일부 돈이 기부금이 유용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기부금이 들어온 것을 그거를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다 썼느냐 네. 하는 문제. 그 기부금이 딴 거로 쓴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네. 정말 목적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마침 7월 달에 공수처가 발족하니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입니다. 선출직 고위공직자니까 네.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저건. 예. 네. 물론 자체적으로 감사는 받는다고 하지만 외부 감사는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들의 지원도 목적이지만 사실은 이제 뭐 할머니들의 실상을 해외에 알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금한 돈을 다 할머니들을 위해 지원하는 취지의 기관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가 많아진 세상이 되면서 이제 뉴스의 소비자, 우리 국민들에게도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보도 내용이거나 어느 피해자의 이 호소력 있는 주장에 우리가 엄청 휘둘렸는데 지나놓고 앞뒤 정황을 다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무지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정의기억연대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시선이 있는 곳에서 돈을 빼돌린다. 이건 뭐 상상조차 안 가는 일인데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원은 오늘 분명하게 정의기억연대는 분명하게 그런 사실은 없다. 있을 수가 이렇게 없을 거라고 저는 부인했습니다. 믿어요. 그래, 본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사실은 지금 누구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가운데 네. 가능한 추정 몇 가지만 좀 해보겠는데 일단 할머니들에게 좀 편안하게 사세요 하고 저 성금을 걷어서 돈을 드리는 곳은 이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 거처고 생활비를 거의 정부 재정도 좀 들어갑니다. 뭐 등등 하는 생활비도. 곳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정의기억연대는 이 할머니들을 배경으로 해서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를 조망해서 뭐 동상도 세우고 학술회의도 하고 시위도 열고 뭐 책자도 발행하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와 여러 단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정의기억연대에게 성금을 보냈다는 것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의도하고 드린 건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윤미향 씨는 살아온 이력이 의외로 굉장히 낱낱이 공개돼 있고 행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느 시기에는 정보기관 사찰도 아주 낱낱이 받았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제기됐다 해서 일단 매도하고 들어가지 말자고요. 네. 캐면 네. 되니까.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건 간단하게. 네. 매우 조심스러우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계신데 연로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언행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굉장히 용감한 투사였습니다만 현재 연세가 92세이십니다. 자, 잠깐만. 네. 우리가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단체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NGO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게 무슨 뭐 이익단체라든지 사업한 단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생산해서도 안 되지만은 의혹을 덮어서도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덮으면 안 그러니까 공정하게 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저거는 제3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뒤에 좀 당선인 자녀의 뭐 유학 문제 그 돈 어디서 났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들이 또 어떻게 입증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시간이 한 1,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 무슨 날이냐면 민경욱 의원이 세상이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세상에 뒤집어질 증거를 내놓겠다 한 날이고 민 의원이 내놓은 증거가 몇 가지가 있다는데 그중에 사진이 있습니까? 네. 네, 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네, 보여주세요. 뭐든 보여주세요. 네. 이게 그 모 우체국에서 나온 파쇄 용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기표한 것을 가져다가 파쇄한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저 용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 이 진위 여부를 여쭤보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제 질문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걸 좀 여쭤봐야겠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분명한 글쎄 저게 네, 뭐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분명한 증거냐 아니냐 하는 거는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이제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일부 야당에서 그 부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저것도 뭐 의혹을 부풀려서 자꾸 생산해서도 안 되지만은 저것이 사실인지 아니냐 하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야, 한국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한국에서 총선이란 건 2,900만 회에 걸쳐 벌어지는 어떤 행사입니다. 네. 그 중에 몇 개 이제 뭐 찾아낼 수 있는 모양인데 근데 저게 분명한 사실은 사실이라는 문제죠. 네.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는지 모르지만 선관위 직원들은요 정권하고 무관합니다. 동일한 직원이 이 전 정권에 또 그 전 정권에서도 거기 직원으로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청와대가 선관위 모든 직원을 매수하고 우체국을 전부 지금 매수해서 입 다물게 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제기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이 좀 지켜봅시다. 네, 의원님 말씀은 저럴 수도 있겠다 싶으십니까? 네, 저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지금 많은 방금 공무원들이나 관련 김 기관 선생이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은 입을 막아야 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직원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구마다 선거관리위원 직원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개표 종사는 전국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네. 선거 한번 개표 한번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저걸 글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봅시다. 저게 계속 길어질수록 어느 당이 즐기고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호 전 의원, 김갑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